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늘어날 종목. 그게 성장주니까 둘 다 가치주 투자의 범주고요. 그런 관점에서 둘 중에 무엇을 사야 돼라고 한다면 오늘 책은 바로 성장주에 투자하라입니다. 아니, 세무사님 오늘 패션 스타일이 혹시 요즘에 넷플릭스에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그 좀비물 뜨고 있었어요. 좀비 같은 뜻인가요? 학생보. 학생보. 그 느낌 좀 나지 않으세요? 딱 그 말 듣고 보시니까. 원래 늘 넥타이만 외우고 보신다니까. 일단 사실은 실패했네요. 제가 오늘 노렸던 건 뭔데요? 단정한 조진웅 뭐 이런 소리를 노렸던 건데 좀비 얘기 듣고 아니, 동안인 거죠. 학생보.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셨어요? 봤죠. 저 설 연휴 때 다 봤는데. 네, 저도 설 연휴 때 오징어 게임도 굉장히 재밌게 막 이렇게 다음 편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도 이게 학생들이 또 어떻게 잘 살아남아야 될 텐데 이렇게 좀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이제 요 책 성장주에 투자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세무사님 그 전에 냈는 책을 보면 사실 또 책이 첫 책이 아니시잖아요. 네 번째 책입니다. 그렇죠. 첫 책이 뭐죠? 첫 책이 삼박자 투자법입니다. 첫 책이 요 책 출간하셨고 그 다음에 요 책.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책 이제 부자의 공식. 네, 맞습니다. 책을 내셨는데 사실 제가 세무사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요 책이었어요. 그 허영만의 주식 타짜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저자가 아니고 타짜로 나오는 거죠. 타짜로 나왔는데 제 원래 장래 희망이 타짜였거든요. 허영만 화백님이 제 꿈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인터뷰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마하세브 한봉호님, 뭐 바람의 휘수 김철강님 같은 기라성 같은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세무사님 뵙고 실물로 세무사님 뵀을 때 되게 약간 좀 다른 것보다 더 반가웠던 게 우리가 그 무협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화잖아, 만화 어쨌든 결국에 만화 속 캐릭터가 실물로 나온 것과 그냥 이게 실존 인물이 책을 써서 나온 게 느낌이 좀 달랐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반가웠던 생각이 나요, 갑자기. 저도 당연히 이 책이 집에 있는데요. 이 사진,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고 허화백님이 그려주신 이 만화 캐릭터를 보면서 계속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저 당시가 가장 뚱뚱했을 때예요. 요즘에 다시 살이 좀 오르신 것 같아요. 살이 살짝 올라왔는데요. 뭐 핑계 같지만 이게 70kg 초반까지 뺐을 때 주변에서 너무 아파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또 이렇게 살짝 또 먹었더니 또 살짝 올라왔습니다, 살이. 지금 둘 다 지금 다이어트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에 대신 그러면 성장주에 투자하라 책.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 투자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시기에 이런 책을 낸 거는 뭔가 이 책을 내는 시기가 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세무사님이 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잘못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저런 거랑 똑같아요. 코로나가 언제 발발할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대규모 막 공연 기획을 한 거죠. 근데 코로나가 탁 생겼죠. 망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 느낌은 사실은 30%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상 시기라서 이 책이 나오면 안 돼. 이거보다 1월 달에 굉장히 장이 안 좋았거든요. 1월 달에 우리 나라 시장 상황만으로 설명해도 뭐 거래소가 거의 10%, 코스닥은 한 15%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하락률은 몇 년에 한 번 빠지는 하락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갑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이렇게 1월 달처럼 장이 많이 흔들리고 빠지면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게 책 사보기 싫습니다. 뭐 이게 뭐 왜냐하면 종목 교체 할 것도 없고 물려 있으니까 뭐 이게 지금 HTS 꺼버리고 싶어 이런 분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책을 사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을 내기에는 특히 성장주에 투자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엔 좋지 않은 시점인 거는 30%는 맞는 말씀이고요. 또 70%는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책을 사실은 어떤 시기에 내야지 이거보다 스테디셀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명저들 있죠. 있죠. 뭐 피터 린치 책은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고 앙드레 코스토라는 이 책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계속 베스트셀러 탑1에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오래된 책인데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샀던 책이에요. 정말 20년 전에도 저한테 명저였고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보는 책이거든요. 그렇게 좀 어떤 주식에 대한 원칙이나 언제 봐도 맞는 말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책은 아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뭐죠? 핵심 메시지는 제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네.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죠. 네. 이 주식의 분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크게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돼,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돼. 그렇죠. 뭐 거래소에 투자할까, 코스닥에 투자할까, 대형주를 살까, 소형주를 살까. 네. 뭐 반도체를 살까, 제약바이오를 살까. 굉장히 많은 구분이 있죠. 그 많은 구분 중에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이런 또 큰 구분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는 분들 중에도 잘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그럼 그것부터 구분하고 갈까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죠? 성장주와 가치주는 네. 제 구분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법에 나온 용어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 저도 세무사지만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라고 하지 뭐 매매소득세 이런 말은 안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법 또는 학문, 뭐 경제학 공부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지만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성장주와 가치주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의 구별법은 현재가 더 중요하냐, 미래가 더 중요하냐로 구분을 해요. 가치주는 현재가 훨씬 중요한 주식이에요. 네. 무슨 뜻이냐면 현재의 기업 가치와 현재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의 차이. 원래 절대적인 기업 가치보다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낮게 거래되면 그게 가치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서 다시 재반영을 받을 때 파는 거죠. 가치와 가격이 일치된다는 얘기는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 그 가치주의 앞에는 저평가 가치주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저평가라는 말. 네. 우리는 고평가된 종목을 사진 않으니까 저평가 가치주가 숨어 있는 거고요. 현재의 기업 가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반면에 성장주라는 건 현재 뭐 싸게 팔리냐 비싸게 팔리냐의 관점이 아니고요. 미래의 가치, 즉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 네. 미래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리라고 전망되는 종목, 기업, 그게 이제 성장주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초등학생 축구 선수는 앞으로 5년 동안 성장하는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네. 키도 클 거고요. 네. 축구 실력도 늘어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초등학교 축구 선수는 성장할 선수. 반면에 저평가 가치적인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어요. 프로리그에 가야 돼요. 근데 스카우터들이 그분의 그 진가를 아직 발견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연봉 10억짜리 선수인데 연봉 1억에 지금 스카우터가 되려고 하는 그 선수가 저평가 가치적인 선수인 거죠. 이게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에서 지금은 초등학생 같이 보여도 5년 후, 10년 후에 대학생 또는 EPL에 갈 수 있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종목, 네. 성장할 확률이 높은 종목, 이게 성장주고요. 네. 반면에 가치주는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게 저평가 가치주입니다. 이렇게 저는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거죠? 사실 가치 투자가 되게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김 작가님도 정확하게 저한테 딕션을 뭐라고 했냐면 가치 투자가 이렇게 설명을 네. 했잖아요. 가치 투자의 범주 안에 성장주와 가치주가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윌리엄 오닐이랄지 네. 심지어 피터 린치도 네. 성장주 투자자예요. 근데 피터 린치가 가치 대비 저평가 주식 사서 막 성공했어라고 책에 쓰여 있나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책 읽어보셨다면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템베거 잡으라고 했잖아요. 맞아. 실생활에서 잘 팔리는 종목 사라고 했잖아요. 네네. 실생활에서 스타킹이 잘 팔려서 네. 뭐 레깅스 회사를 사야 돼. 이거는 가치 평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팔리면 1년 후, 2년 후엔 그 기업이 훨씬 성장해 있겠구나. 그게 성장주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터 린치 또는 윌리엄 오닐 뭐 이런 분들은 거의 100% 성장주 투자자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가치주 투자의 대명사는 현명한 투자자의 벤자민 그레이엄이 있겠죠. 그 이유는 그 책에 명확히 쓰여 있으니까 기업 가치 대비 낮게 거래되는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해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치주 투자가 가치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치 투자에는 가치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장주 투자 아까 제가 뭐 미래에 뭐 갑자기 좋아서 이게 아니고 가치로 설명을 했잖아요.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늘어날 종목. 그게 성장주니까 둘 다 가치주 투자의 범주고요. 그런 관점에서 둘 중에 무엇을 사야 돼라고 한다면 네. 뭐 저는
책 제목에 쓰여 있죠. 네. 성장주에 투자라는 제목이니까 당연히 성장주를 사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왜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피터 린치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텐베거를 잡아야지, 내 포트폴리오에 텐베거 종목이 하나 있어야지 네.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이 좋아진다라는 내용을 책에 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한 종목에서 목표 수익률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 종목에서 20% 수익 나는 것보다 200% 수익 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이 되는 것보다 20,000원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가치주를 샀을 때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 나아가서 100,000원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가치주는 현재 가치 대비 낮게 거래되는 종목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종목이 현재 가치가 10만 원인데 네. 10,000원에 거래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정도 갭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만약에 10만 원짜리가 10,000원에 거래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공부한 사람들이 아무도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가치주를 투자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업 가치와 거래되는, 낮게 거래되는 종목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많다면 그 갭은 굉장히 좁혀져 있겠죠. 그렇죠. 너무나 좁혀져 있겠죠. 맞아. 그럼 가치주에 투자해서 기대 수익이 저는 30% 이상은 절대 안 난다고 봐요. 10,000원에 거래돼야 될 종목이 5,000원에 거래된다면 가치주 투자 분석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10,000원에 거래돼야 될 종목은 적어도 10,000원 근처, 7,000원, 8,000원, 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치 투자에 일단 큰 목표 수익률을 거두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반면에 그럼 성장주 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텐베거 종목을 한번 열거를 하면 뭐 미국 주식에서 벌써 게임은 끝나죠. 애플하고 테슬라잖아요. 애플 20년 전 밀레니엄 파동 때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가 모르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때 대표적으로 애플을 얘기했었죠. 그 이후에 지금은 애플의 대주주가 됐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모르는 주식에 투자 안 한다 그랬어요. 맞아. 또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지금 흑자 전환한 지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100배가 난 거는 5년 전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을 가치주의 영역에서 들어간다면 들어갈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장주의 영역으로 파악을 했다면 오늘보다 5년 후가 기대되고 10년 후가 기대되는 종목? 그게 이 종목이야? 거기서 텐베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수익률을 잡을 때 가치주는 높은 목표 수익률을 잡기 힘들지만 성장주는 높은 목표 수익률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성장주의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과연 내가 분석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고 나의 논리를 설정할 수 있을까 해서 가치주 투자의 핵심은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가치주 투자. 가치주 투자의 핵심은 현재의 가치를 내가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과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명확한 가치냐 이거죠. 주식 투자자가 100만 명이라면 100만 명이 서로 다 다를 거란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은 100만 명의 가치 투자 방법이 모두 같다면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리가 없다니까요. 절대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이거의 가치를 지금 10,000원에 거래되는 게 적정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는 5,000원에 거래되는 게 적정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중간 어디선가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가하는 현재의 기업 가치 방법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절대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뭉뚱거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업은 멀티플 얼마 곱해서 얼마 정도 거래돼야 돼. 정말 대강이거든요. 그럼 그 대강 계산한 기업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다른 갭을 이용한 게 가치주 투자인데 일단 현재 기업 가치 평가 자체가 약간 모순이 들어가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거라죠. 그럼 이 주관적인 평가 방법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가치주 투자를 한다면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미국 유수의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보다 기업 가치를 더 잘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반면에 성장주 투자는 그럼 핵심이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 미래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리라고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게 가능하니? 더 불가능하죠. 더 불가능하다고요? 미래니까. 미래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점장의 영역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미래를 예상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숨어 있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일종의 추세 같은 건가요? 그렇죠. 추세가 제가 원래 추세 매매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또 성장주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생긴 건데요. 그렇죠. 이 추세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축구 선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등학교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축구 선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발전을 했고 지금 전국에서 뭐 거의 짱 먹는 선수예요. 우리는 이 선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대학 가서도 잘하겠는데? 그렇죠. 야, 이 선수는 제2 손흥민이야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제2 손흥민이 될지는 10년 후에 봐야 알죠. 그쵸.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상을 모두 공감대를 갖고 형성을 하는 거죠. 그 예상 기대 심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미래는 점장의 영역이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이라고 해요? 과거 10년, 20년 동안의 수익률이 우리 투자자에게 가장 많이 수익률을 주었고 가장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10년 후에도 그럴까 아무도 모르죠. 그냥 과거부터 오늘까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사실 과거부터 오늘까지의 추세와 트렌드를 공부하면서 어떤 성장 산업이 있지? 그 성장 산업의 토픽은 무엇이지? 이 정도면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의 핵심은 뭐 많은 분들이 특히 가치 투자의 영역에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이 앤 홀드라고 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아. 한 번 사면은 죽을 때까지 안 팔 종목 사라면서요. 그러면 가치주를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안 팔 종목인지 성장주가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안 팔 종목인지를 생각하면 더 명확하죠. 성장주가 좀 더 가깝겠죠. 가치주는 언제 팔아야 돼요? 제 가격이 왔을 때. 싸게 샀으니까 제 가격에 왔을 때 팔아야 돼요. 이건 거의 뭐 단타 수준이에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거는 15,000원에 갈 거라고 예상하고 난 10,000원에 산 거잖아요. 15,000원에 무조건 팔아야죠. 근데 성장주는 난 이 회사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까지 성장하리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네.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5년 후, 10년 후까지. 성장을 회사니까. 네. 그게 바로 성장주 투자의 장점이고 더 유리한 점입니다. 네. 자, 성장주 투자 이렇게 지금 강조하셨는데 이 책까지 내셨지만 슈퍼금이 이종윤 세무사님 그럼 과연 성장주 투자로 성공을 한 사람이 있는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본인이 성공 못했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니까 성장주 투자로 성공한 사례 좀 지금 보유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종목 하나 오픈하시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왜 사고 수익률은 뭐 대략 어떻게 됐고 언제 매도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성장주 투자를 하는 게 좋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뭘 좀 조심해야지. 분명히 잃으시는 종목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뭐 이런 김 작가 채널처럼 막 대형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어떤 종목을 언급하기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형주 위주로 제가 생각했던 성공적인 성장주 대형주 또는 실패적인 성장주 대형주를 각각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업종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운에 의한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그 성장주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저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좋게 보셨죠? 좋게 봐요. 지금도 2015년에 한미약품 또 뭐 2017년 18년에 신라젠 작년, 재작년에 셀트리온, 또 가장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주들까지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막 텐베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치주에서 텐베어가 나오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장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에 이제 관심도 많고, 물론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그 주변 여건들에 대한 분석 같은 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제약바이오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이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신라젠도 지금 뭐 상장 폐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결정을 한 번 나는데 뭐 또 항소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그리고 과거에 코롱 티슈진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날고 겼던 제약바이오들이 픽픽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한 게 그룹주라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룹주?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K배터리를 만드는 LG화, 언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LCD, SK 이노베이션. 이 회사들이 괜히 K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죠. 돈 냄새를 잘 만든단 말이에요.
이쪽에 성장하겠구나. 그러면 저는 그룹주에서 바이오에 진출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탄탄할 것이고 성장 산업 내에서 자기의 그 영역을 구축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인가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그 당시에도 저는 매달 강연회를 코로나 이전에도 매달 강연회를 했었거든요. 네. 강연회를 할 때 저는 이런 성장주에 투자라는 제목으로 최근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에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성장주에 투자라는 강연회로 제목으로 강연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됐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언제 상장했죠? 거의 한 4, 5년 됐죠. 네. 20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 4, 5년 전에 상장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에 딱 맞았던 거죠. 우리나라 삼성에서 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상장을 시켰다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지분을 보면 그 당시에도 그게 되게 전 놀라웠었는데 삼성물산이 40%, 삼성전자가 40%였거든요. 네. 그럼 삼성물산은 아직 지주회사가 안 됐지만 삼성그룹에서는 좀 지주회사 격이었고 그러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면 성장 산업이었고 제약바이오 산업이었고 네네.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그룹이었고 또 지분 구조도 좀 마음에 들었고 네. 그래서 저는 상장 초기부터 강연회 때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시가총액 한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 당시 상장됐을 땐 제 기억이 한 20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그게 성장주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가 들어오면서 직접적인 코로나 관련주들이 아닌 애들은 좀 흐물흐물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때쯤에 차트도 좀 이렇게 좀 망가진 게 나왔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성장주 투자는 결국은 언제 들어가냐는 난 이 종목은 정말 성장 산업에 포함된 성장주야. 그게 판단됐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언제 나와야 돼? 성장주의 차트의 패턴은 계속 우상향을 해야 되니까 우상향을 못할 때 또는 생각보다 기업 가치가 늘어나지 않을 때 뭐 이때 매도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제 예상대로 잘 움직였던 게 아까 말했던 그룹 제약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면 또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반대의 경우는 SK바이오팜이에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공에 굉장히 기쁜 마음에 또 이제 강연회나 이런 자리에서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능성도 높다. SK바이오팜도 대입을 딱딱 시켰었죠. SK그룹에서 괜히 이런 걸 만들었겠냐. 제약바이오 산업에 이제 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만들었고, 근데 이제 결은 좀 달랐어요. SK바이오팜은 신약개발 쪽의 비중이 훨씬 컸던 기업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시밀러 쪽 생산, 위탁 생산에 훨씬 비중이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결이 달랐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서 신약개발 쪽은 리스크가 분명히 크구나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었죠. SK바이오팜은 상장된 이후에 약간 희망 고문만 계속 줬던 종목?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전저점 깨고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과 달리 별로 이 종목에서는 손실을 보신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장주에 투자라는 책을 내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성장주에 투자하면 100% 수익 나요라는 말을 하면은 사기꾼이죠. 그럼 저는 공평하게, 같은 제약바이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되고 나서 거의 5배 이상 우상향을 한 3년 동안 했으니까. 근데 SK바이오팜은 상장되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마자부터는 전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빨리 탈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차라리 나았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IT 쪽으로 본다면 뭐 김 작가 채널에 워낙 많이 나와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저는 차트 같은 걸 볼 때 왜 이 기업이 몇 년 동안 성장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코로나 이전에도 신고가를 치고 막 좋았던 종목이 진짜 성장주거든요. 언택트 때문이 아닌,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수혜주로 들어가는 게 아닌, 코로나 이전에도 우상향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였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코로나 이후에 더 빛을 발하긴 했지만, 그래서 코로나가 3월 달에 시작됐으니까 그해 겨울까지 또는 그 다음에 한 3, 4월까지도 카카오는 거의 5배 이상의 굉장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면서 지금은 뭐 주가가 거의 뭐 50% 반토막은 아니지만 거의 40%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의 주가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시대에 맞물렸었고, 또 하나는 최근까지도 이 IPO 시장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 LG화학은 어떻게 돼요?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의 원조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거든요. 카카오페이의 상장, 카카오뱅크의 상장,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톱니바퀴처럼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네. 그래서 IT 쪽에서 언택트 쪽에서 주가 상승폭을 그래도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었던 종목이 카카오라면 또 그 반대의 종목이 있었죠. 제가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그러니까 매달 종목이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이번 달에도 카카오가 좋고 다음 달에도 카카오가 좋을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 아직도 기업이 남아요. 왜냐면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았었거든요. 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한 2년 정도에서 한 7, 8번 이상 언급했던,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언급했던 성장주가 두 개가 있었는데 에코프로비엠하고 하나는 NC소프트예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럼 성장주의 단점은 뭐냐면 언제 성장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 근데 그 모르는 건 시장에 순응하면 돼요. 뭐 잡음 나오면은 일단은 이 종목은 생각보다 더 잘 못 가겠네. 그때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정말 코로나 직후에 차트도 계속 신고가를 쳤고, 2차 전지 쪽에서 대그룹주들이 먼저 움직였을 때, 삼성, SDI나 이런 거 갈 때도 같이 움직였고, 또 걔네가 못 갈 때는 또 먼저 가고 해서 나중에도 계속 가고 끝까지 갔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15배 이상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제가 성장주에 투자를 강요해서 잘 된 케이스라면, 안 된 케이스는 NC소프트예요. 왜냐면 NC소프트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성장주에 투자하라 책에도 써있지만, 그 미래의 그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보고 또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장이밖에 안 되잖아요, 미래는. 그럼 과거부터 오늘까지 주가 움직임과 기업 가치 증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2년 전까지 또는 한 1년 반 전까지 NC소프트가 천정을 치고 떨어지기 전까지는 NC소프트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연봉이 매년 올랐거든요. NC소프트의 연봉은 거의 7년 연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7년 동안 기업이 성장을 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거예요. NC소프트의 직원의 연봉이 아니라 주가 연봉. 그렇죠. 주가 연봉이죠. 주가 연봉. 뭐 어떻게 오해하실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차트에는 일봉, 주봉, 연봉이 있으니까 1년의 봉우리. 그 1년의 봉우리 봤을 때 NC소프트는 7년 연속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성장주의 관점에서 보면 7년 동안 상승했어? 8년, 9년, 10년도 성장하겠구나라고 가정을 하는 게 성장주 투자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주 투자의 출발점은 뭐냐면 현재 가치를 내가 정확히 평가했어. 근데 낮게 거래돼? 언젠간 같아지겠구나. 이게 가치주 투자의 가정의 출발점이에요. 성장주 투자의 출발점은 이 회사가 과거부터 오늘까지 성장했어? 오늘부터 계속 1년 후, 5년 후도 성장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언제 나오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매년 주가가 올라가면 바이앤홀드니까 안 팔면 되지. 왜 팔아요? 난 성장할 거를 예상해서 샀는데 예상대로 움직이면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상대로 안 움직이면 팔아야죠. 근데 NC소프트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에코프로비엠도 말씀드렸고 카카오도 말씀드렸고 지금 NC소프트도 말씀드리지만 시장 전체가 빠지는 평균값으로 빠지면은 별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진 거니까. 근데 기업 가치 악재 또는 뭐 언젠가 해소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악재는 조심해야 되는데 NC소프트가 몇 개 그런 게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그 확률형 아이템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성장주의 차트에서 좀 벗어나서 그게 많이 아쉬웠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럼 세무사님에게 NC소프트랑 SK바이오팜은 이제 성장주 투자에서는 조금은 이제 손실을 실패한 케이스인데 이걸 토대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성장주 투자할 때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있을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도 타이밍을 정말 큰 부담 없이 잡는 편이에요. 제가 뭐 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직접적인 질문 받을 때 말씀 많이 드렸는데 투자자분들은
매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힘들죠. 물린 거 어떻게 매도해라는 말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대요. 물린 거 하면 되죠. 그냥 하면 돼요. 버튼 클릭. 그게 말이 쉽나요? 물 한 잔 먹고 하시면 돼요. 물 한 잔 먹고. 물 한 잔 먹고도 어려운데 소주 한 잔 먹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제가 무슨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투자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매도는 누가 뭐 매도 안 하면 죽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미련이 남는 거죠. 이거 내일부터 올라갈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희망 고문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20년 이상을 했고 그거를 매도해서 그 현금으로 다른 더 좋은 종목에서 수익을 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희망 고문 가지면 안 되고 매도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면 저는 매도를 하죠. 근데 이제 보통 투자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주 투자에서의 매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주 투자에서의 매도는 성장이 꺾이는 거에 대한 확인이잖아요. 그럼 성장이 꺾이는 거에 대한 확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한 거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월달 장세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1월달 장은 코스닥이 15%가 빠졌는데 그럼 웬만한 종목은 20% 빠졌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20% 빠졌다고 해서 이 기업은 성장이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적어도 시장 전체의 움직임보다 과하게 빠지거나. 근데 주가 움직임으로만 과하게 빠졌으면 또 찾아봐야죠. 왜 빠졌나. 근데 실제 왜 빠졌나 찾아봤더니 막 이유가 또 있어 막. 이유도 있고 근거도 있고 더 이상 매력이 없어. 그럼 팔겠군요.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죠. 그래서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주의할 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성장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손실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손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줄이는 방법밖에 없고, 아니다 싶을 때는 저는 팔고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팔고 그 돈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저런 게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아까도 가치 투자의 범주인데, 성장주야, 가치주야, 또는, 뭐 재무제표를 봐야 돼, 차트를 봐야 돼, 또는 뭐 한 종목을 사야 돼, 여러 종목을 사야 돼, 또는 뭐 버텀업이야, 탑다운이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스타일인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죠. 저는 탑다운으로 주식을 보는 사람이에요. 시장 전체를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고. 그리고 저는 성장주를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0년 이상 하면서 가치주로 큰 돈 번 적은 별로 없거든요. 성장주로 큰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성장주를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종목보다는 분산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알아야지 주식시장에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성장주 투자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세요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죽을 때까지 팔지 않아야 될 종목 사는 거 아니야? 손절매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종목 없을 것 같은데. 손절매를 안 해야 될 종목은 종목이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게 물린 거 그거를 안 팔아도 되고 뭐 그게 휴지가 돼도 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경제학의 기본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제한적인 1억이 있단 말이죠. 그 1억으로 2천만 원이 물려 있어. 그 물려 있는 거로 희망 고문하는 것보다 그걸 매도한 2천만 원으로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절을 안 하는 게 맞아라는 논리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말했던 탑다운이냐 버텀업이냐 한 종목이냐 분산 투자냐 손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철학을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철학이 명확하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장주를 파는 거는 이제 그 추세가 꺾였을 때 그리고 그 꺾인 예를 들면 기울기라면 그 기울기가 시장보다 훨씬 많이 빠졌는데 그 많이 빠진 심지어 이유조차 있다면 그때 내가 아무리 10%든 20%든 물려있다 하더라도 그냥 쳐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게 좀 웃기게도 제가 제약주를 딱 2번 투자해봤거든요. 그게 종목이 똑같아요. 제가 물린 게 SK 바이오팜이고 제가 수익을 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게 한 10만 원 중후반대 예전에 굉장히 소액으로 정말 작게 그 개인 투자자로서 뭐 많이 한다고 볼 수 없는 시절에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 30만 정도까지 갔을 때였나? 그때 당시의 이슈로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전 그게 보면서
되게 이제 잘 모르고 하니까 겁이 난다. 어쨌든 수익 발생을 이제 거기서 수익을 익절을 했는데 세무사님은 그럼 그때 익절을 안 하신 건가요? 그 이후에 익절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무엇을 갖고 있냐, 언제 파냐, 이런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에 있어서 악재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엄청 큰 악재였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게 뭐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한 번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삼성그룹의 그 부회장 분이 뭐 어디 갔다가 그럴 때마다 이제 그룹 리스크였죠. 그룹 리스크.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제 이거는 개별 종목이었다면, 개별 종목이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그룹 리스크였던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분식회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왜냐면 분식회계는 보통은 뭐 이익을 과대계상하거나 그런 쪽인데 얘는 이제 저쪽이었던 것 같아요. 상장 전에 바이오에피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지분배 평가를 하느냐, 뭐 자회사 평가를 하느냐. 근데 이거는 약간 회계학적, 뭐 세무사로서 보는 회계학적 관점에서도 약간 다툼의 여지는 있었고, 전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삼성그룹이고, 약간 여지가 있고,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그 당시 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전문 분야가 있어야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아이고, 진짜 폐지되는 게 아닌가.